4장. 어느 오후 도살장에서 피 묻은 종이와 상자가 트럭 가득 실려왔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들쩍지근한 냄새가 났다. 졸지에 내 몸은 푸주한의 앞치마처럼 피로 뒤덮였다. 나는 복수를 할 요량으로 첫 번째 꾸러미에 로테르담의 에라스미스가 쓴 우신 예찬을, 두 번째 꾸러미에는 실러의 돈 카를로스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말씀이 피가 흐르는 육신이 되도록 세 번째 꾸러미에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에케 호모를 활짝 펼쳐서 넣어두었다. 무수한 파리떼가 쉴 새 없이 내 주변을 맴돌았다. 푸주한의 선물인 이 끔찍한 녀석들이 시끄럽게 앵앵대면서 우바갈처럼 내 얼굴을 후려쳤다. 내가 맥주를 4단지째 비우고 있을 때 압축기 근처에 우아한 젊은이 하나가 나타났다. 나는 그를 대번에 알아보았다. 예수였다. 연이어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노인이 그의 곁으로 와 섰다. 노자가 아니면 누구랴. 한눈에 그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둘은 나란히 함께 서 있었고 그 참에 나는 젊은이와 노신사를 비교할 수 있었다. 무수히 많은 푸른 파리들이 사방에서 미친 듯이 날아다녔다. 날개와 몸이 금속성을 내며 소용돌이 무늬에 살아있는 거대한 화폭을 만들어냈다. 얼룩으로 가득한 잭슨 폴록의 커다란 그림들 같았다. 나는 그 둘의 출현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내 조상들 역시 술을 좀 과하게 마셨을 때는 환영을 보았고 동화 속 인물들의 방문을 받곤 했으니까. 내 할아버지는 술집을 차례로 돌다가 물의 요정들을 만났고 증조 할아버지는 리토벨 양조장의 메가 제조소에서 도깨비불과 꼬마 악마와 선녀를 보았다. 뜻하지 않게 교양을 쌓게 된 나에게도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이톤의 천개 아래서 잠을 자다가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난 셸링과 헤겔을 본 것이다. 그리고 말을 탄 로테르담의 에라스미스가 내게 바다로 가는 길을 물어온 적도 있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좋아하는 그 두 사람이 방문했다고 해서 뭐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고를 통찰하는데 그들 각자의 나이를 아는 게 필수 조건임을 깨달은 건 처음이었다. 파리들의 광무, 그 성난 날개짓이 점점 활기를 띠면서 내 작업복도 피로 물들었다. 내가 압축기의 녹색 버튼과 붉은색 버튼을 번갈아 누르는 동안에도 산등성이를 쉬지 않고 오르는 예수의 모습이 보였다. 노자는 이미 산 정상에 올라 있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열정적인 젊은이와 체념어린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는 노인. 삶의 근원으로 회개함으로써 안감을 두둑이 된 영혼의 옷이 만들어진다. 예수는 기도를 통해 현실을 기적으로 만들려고 한 반면 도덕경의 노자는 순진무구의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 자연법칙들을 유일한 방편으로 삼았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피로 칠갑이 된 얼굴로 피 묻은 축축한 종이를 한아름 들어 올렸다. 녹색 신호가 들어오자 압축판이 이 끔찍한 종이를 짓눌렀다. 마지막으로 남은 고기 조각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파리들도 함께. 고기 냄새에 홀딱 빠진 이 푸른 파리들은 원자 안에서 맴도는 중성자와 양자처럼 점점 더 사납게 앵앵대며 들러붙었고
종이가 가득한 압축통 주위에서 빽빽한 광란의 수풀을 형성했다. 청년들과 아름다운 처녀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빛을 발하는 젊은 예수에게서 나는 눈을 떼지 못한 채 맥주를 단지째 들이켰다. 반면 노자는 홀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무덤을 찾고 있었다. 피 묻은 종이에 극도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곤죽으로 짓이겨진 파리떼와 뒤섞인 핏방울이 튀는 와중에도 예수는 그윽한 황홀경에 빠져 있고 노자는 깊은 우수에 젖어 무심하고도 거만한 자세로 압축통 모서리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믿음이 가득한 예수가 산 하나를 들어 옮기는 동안 노자는 내 지하실에 불가해한 지성의 그물을 펼쳐놓았다. 예수가 낙관의 소용돌이라면 노자는 출구 없는 원이다. 예수가 극적인 갈등 상황과 싸우고 있다면 노자는 도덕과 관련된 상반되는 요소들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조용히 명상한다. 붉은색 신호가 들어오자 온통 피로 물든 압축판이 후진해서 돌아왔고 나는 압축통에 고기의 악취가 나는 축축한 포장지와 판지와 상자를 양손으로 던져 넣었다. 내게는 아직 프리드리히 니체가 레아르트 바그너와의 우주적인 우정을 이야기한 책의 페이지를 들춰길 힘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욕조에 아기를 담그듯 압축통 속에 책을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폭풍우 속에 버티고 선 버드나무 가지들처럼 얼굴을 후려치는 푸르댕댕한 파리떼를 잽싸게 몰아냈다. 그런데 녹색 버튼을 다시 누르기가 무섭게 붉은색과 터키 옥색 비단 치마로 계단이 환해지더니 두 집시 여자가 내 지하실로 사뿐사뿐 걸어 내려왔다. 그들의 방문이 내겐 늘 환영처럼 여겨졌다. 애인의 칼에 맞아 벌써 죽었으려니 믿고 있던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들은 나를 보러 왔다. 내 어린 집시 여자들은 온갖 종류의 폐지를 모아다가 보찜을 만들어 등에 지고 왔다. 옛날에 여자들이 숲에서 풀을 베어 나를 때 쓰던 그런 커다란 보찜이었다. 두 여자가 그렇게 등에 짐을 지고 시끌벅적한 거리를 뒤뚱대며 걸어오면 행인들은 비켜나 길모퉁이로 사라졌다. 두 여자가 우리 작업장 앞마당 입구로 들어설 때면 등에 진 짐 때문에 통로가 막혔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폐지 더미 위로 벌렁 낮아빠지며 띠에 버클을 끌러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뒤 저울까지 끌고 왔다. 그리고 땀에 흠뻑 젖은 이마를 닦으며 저울의 바늘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큰 상점들을 돌며 모은 상자와 판지와 포장지는 언제나 30kg을 넘어 40 혹은 50kg이 되기도 했다. 엄청난 활기와 에너지를 지닌 여자들이었다. 멀리서 이 집시 여자들이 보찜을 지고 오는 모습을 보면 광차나 전차를 끌고 오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도 슬픔을 느끼거나 등에 가득 친 짐의 무게에 눌려 녹초가 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곧장 내 지하실로 달려 내려왔다. 짐에 씌웠던 덮개를 멀리 내팽개친 뒤 치마를 배꼽까지 말아 올린 채 마른 폐지더미 속을 뒤져 귀신같이 담배를 찾아냈다. 그러고는 벌러덩 드러누워 초콜릿을 깨물어 먹듯이 담배꽁초를 빨고 또 빨았다. 내가 내 파리떼에 쌓여 그들에게 애매한 몸짓으로 인사를 건네도 터키 옥색 집시 여자는 치마를 허리까지 걷어올리고 벌렁 누워버렸다.
예쁜 다리와 속살이 드러난 예쁜 배, 아랫배에는 아름다운 치모가 활활 타올랐다. 그녀는 기름진 검은 머리털을 목덜미께에서 감싼 삼각숄 위로 한 팔을 접어 올리고 개걸스럽게 담배를 빨았다. 터키 옥색 집시 여자는 너무도 천진한 모습으로 그렇게 누워 있었다. 하지만 붉은색 집시 여자는 가혹한 짐에 눌려 해진 꼬질꼬질한 걸레를 떠오르게 했다. 나는 빵과 소시지를 사서 넣어둔 내 가방을 그들에게 팔꿈치로 가리켜 보였다. 일을 할 때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잔뜩 긴장하거나 보통은 맥주에 흠뻑 취해 있곤 했는데 그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 도시락은 손도 안 댄 채 집으로 도로 가져가기 일쑤였으니까. 두 집시 여자가 폐지 더미에서 굴러내려와 담배를 입에 문 채로 함께 내 가방을 뒤져 소시지를 반으로 갈랐다. 둘은 과장된 몸짓으로 독사의 머리를 밟듯 꽁초를 조심스레 짓이긴 뒤 자리에 앉아 소시지와 빵을 차례로 해치웠다. 나는 그들이 빵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다. 절대로 빵을 통째로 물어뜯지 않았다. 두 여자는 돌연 진지해진 표정으로 손가락으로 빵 조각을 떼어 입안에 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살되기 직전까지 한 수레를 끌도록 운명지어진 두 마리 짐승처럼 서로 어깨를 기대고서 나는 그들이 어깨 위에 덮개를 뒤로 젖힌 모습으로 담배를 피우며 이 가게 저 가게를 도는 모습과 마주치곤 했는데 그때마다 두 여자는 서로의 허리를 팔로 감싸고 폴카를 추는 듯한 스텝으로 걷고 있었다. 정말이지 녹록지 않은 삶을 사는 여자들이었다. 그렇게 폐지를 모아 두 꼬맹이와 기둥서방까지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이 기둥서방이라는 작자는 오후가 되면 보침 크기대로 받은 만큼의 돈을 삥땅 쳐갔다. 금태 안경에다 가느다란 콧수염, 앞가르마를 탄 희한한 모양새의 집시 남자였다. 그는 늘 사진기를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두 집시 여자의 사진을 찍었다. 이 선량한 여자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부동의 자세를 취하면 그치는 그들의 얼굴을 매만진 뒤 사진을 찍겠다고 물러섰다. 하지만 필름이 들어있지 않은 사진기여서 집시 여자들은 그렇게 찍은 사진을 단 한 장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매일 포즈를 취했고 천국을 떠올리며 위로받는 그리스도인들처럼 희망이 부풀었다. 하루는 강을 가로질러 다리가 놓인 리벤의 카페 숄러 부근에서 그들을 보았다. 한 집시 경찰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 소매에 흰 커프스가 달려있고 손에는 줄무늬 경찰봉을 든 남자였는데 아주 근사하고 의젓하게 춤추는 것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자신감이 넘치는 동작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를 보며 나도 발길을 멈추었다. 그 순간 붉은색과 터키 옥색이 어른거리며 내 시선을 낚아챘다. 거기 철책 가까이 나의 두 집시 여자가 있었다. 그들 역시 교차로 한복판에 서 있는 동족인 그 남자를 나처럼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주변에 모여선 집시들은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넋을 잃은 표정이었다. 그 집시 남자가 도달한 성공의 지점을 목격하며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두 눈에 자부심이 가득했다. 잠시 뒤 다른 경찰이 교대하러 오자 이제 집시 경찰은 다른 집시들 무리에 둘러싸여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받고 있었다.
나의 두 집시 여자도 붉은색과 터키 옥색 비단 치마를 화관처럼 펼치고 꿇어앉아 자신들의 치맛자락으로 그 유쾌한 남자의 신발 먼지를 닦아내는 일에 착수했다. 남자는 미소만 지었다. 그러나 남자도 자족감을 더는 감추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거기 있는 여자들 모두와 정중하게 키스를 나누었다. 그 사이에도 붉은색과 터키 옥색 치마는 남자의 제복 구두에 광을 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두 집시 여자는 도시락을 다 먹고 치마폭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마저 먹어치웠다. 이윽고 터키 옥색 집시 여자가 폐지더미 위에 길게 누워 허리 위까지 속살이 드러난 천진한 배를 내보이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자, 아저씨, 시작할까요? 나는 피 묻은 손을 보여주며 셔터를 내리는 몸짓으로 대답했다. 오늘은 안 돼. 무릎이 아파서. 그녀는 어깨를 으쓱한 뒤 치마를 내리더니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나를 응시했다. 계단에 앉아있는 붉은색 집시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두 여자는 기운과 생기를 웬만큼 되찾자 덥게 귀퉁이를 거머쥐고는 계단을 달려 올라갔다. 그러더니 사라지기 직전에 접이식 자처럼 허리를 꺾어 양다리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작별을 고한 뒤 통로로 달아났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들만의 폴카 스텝, 마당의 포석을 두드리는 그들의 발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안경을 끼고 콧수염을 기르고 앞가르마를 탄 모습으로 사진기를 들고 다니는 집시 남자가 사전에 거래망을 터놓고 지시한 대로 다른 폐지 더미를 찾아가는 소리였다.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쇠갈퀴를 천장에 갖다 대고 핏물 밴 포장용품과 상자, 흠뻑 젖은 종이가 압축통 쪽으로 떨어져 내리게 했다. 마당을 향해 뚫린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온갖 소음과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나오는 것처럼 내게 전달되었다. 단골로 폐지를 모아오는 넝마주의 몇몇이 뚜껑문 아래로 몸을 숙이고서 국부이신 카렐 4세의 연구대를 꼭 닮은 내 압축기가 놓인 바닥 쪽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성당 정면 현관 위에 조각상들만큼이나 작아 보였다. 그 순간 난데없이 소장의 모습이 보였고 분노와 증오가 가득 서린 목소리가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고함을 지르는 소장의 손이 고통으로 뒤틀렸다. 한태야! 그 떠돌이 점쟁이 년들이 거기 남아 무슨 짓을 한 게지? 늘 그렇듯 나는 깜짝 놀라 한쪽 무릎을 꿇은 자세로 주저앉아 양손으로 내 압축통을 꽉 잡고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소장이 왜 나를 좋아하지 않는지, 왜 나만 보면 그렇게 험상궂은 표정만 짓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로 말미암은 고통의 낙인이 뚜렷이 새겨지고 부당한 분노가 서려있는 얼굴,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한없이 비참한 심경에 젖곤 했다. 그지없이 고결한 주인에게 추악한 골칫거리나 떠안기는 밉살스러운 고용인 그 혐오스러운 인간이 나인가 싶어서. 무덤의 돌이 치워지고 그리스도가 나가신 것을 목격하고는 겁에 질린 경비병들처럼 나는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다. 일어나 무릎을 털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예전의 확신 같은 건 더 이상 없었다. 파리떼가 점점 더 사납게 앵앵대며 필사적으로 날아들었다.
내가 완전히 으깨놓다시피 한 정육점 종이를 더는 차지할 수 없게 되자 실성한 건지도 몰랐다. 아니면 내가 종잇더미를 부수는 순간 바람이 일어 녀석들을 당황하게 했는지도. 이유야 어떻든 녀석들이 나무딸기 덤불처럼 물샐 틈 없이 나를 애워쌌다. 가시덤불처럼 빽빽이 집결한 녀석들을 양손으로 물리치다 보니 기다란 바늘이나 철사와 싸우는 기분이었다. 나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일했다. 집시 여자들이 와 있던 내내 예수와 노자가 내 압축기 옆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나는 혼자였다. 줄처럼 감겨오는 검정파리들의 공격을 쉴 새 없이 받으며 버림받은 자가 되어 무작정 이 일에 매달렸다. 그러자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막 거머쥔 테니스 선수처럼 의기양양한 예수가 보였다. 반면 초라한 외관의 노자는 재고를 넉넉히 두고도 빈손처럼 보이는 장사꾼 같았다. 예수에게서는 상징과 암호로 이루어진 피 흘리는 현실이 읽혔지만 수위에 쌓인 노자는 엉성하게 다듬은 들보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만 있었다. 예수는 플레이보이 같았고 노자는 내분비선이 고장난 노총각처럼 보였다. 예수는 오만한 손과 힘찬 몸짓으로 적들에게 저주를 내렸지만 노자는 체념한 사람처럼 팔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예수가 낭만주의자라면 노자는 고전주의자였다. 예수는 밀물이요, 노자는 썰물. 예수가 봄이면 노자는 겨울이었다. 예수가 이웃에 대한 효율적인 사랑이라면 노자는 허무의 정점이었다. 예수가 프로그레수스 아드 푸트툼 미래로의 전진이라면 노자는 레그레수스 아드 오리기넴 근원으로의 후퇴이었다. 나는 녹색과 붉은색 버튼을 차례로 누르며 마지막으로 남은 종이더미를 압축통 속에 던져 넣었다. 푸주한들이 예수와 노자를 내가 있는 곳까지 데려와서는 던져놓고 간 더러운 종이들이었다. 나는 마지막 꾸러미에 이마누엘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을 넣어두었다. 미친 파리들이 피가 말라붙은 마지막 종이 조각들에 일제히 내려앉아 개걸스레 피를 빨아댔다. 압축통 내벽에 짓눌려 얇은 막과 즙이 되어버릴 거라는 걸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그 역겨운 정육면체의 줄임물을 철사로 동염해 다른 15 형제들과 합류하도록 보내자니 남아있던 광분한 파리떼가 쫓아와 꾸러미들을 뒤덮었다. 검붉은 핏방울마다 녹색 혹은 푸른색 파리가 내려앉아 금속성 빛을 발했다. 각각의 정육면체들은 푹푹 찌는 여름날 정오에 시골 푸죽간 갈고리에 걸린 소의 커다란 넓적다리를 연상시켰다. 눈을 뜬 순간 예수와 노자가 사라지고 없다는 걸 깨달았다. 터키 옥색과 붉은색 치마를 입은 내 집시 여자들처럼 그들도 흰 회칠이 된 계단을 되올라가 버렸고 내 맥주단지는 비어 있었다. 나는 절뚝거리거나 때로는 한 손으로 짚으며 계단을 올라갔다. 너무 시끄러운 내 고독 탓에 머리가 좀 어질어질했다. 뒷골목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쐬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손에 든 빈 단지를 꽉 움켜잡았다. 반짝이는 대기 속에서 마치 햇빛이 소금기를 머금기라도 한 듯 나는 두 눈을 깜빡이며
성삼위일체 성당 사제관 담벼락을 따라 걸었다. 토목공들이 도로를 파헤쳐 놓은 곳이었다. 내 집시 여자들이 터키 옥색과 붉은색 치마를 활짝 펼친 모습으로 거기 판자 울타리 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자기들처럼 집시인 인부들과 잡담을 나누었다. 수많은 집시들이 이곳 도로 공사에 투입되는데 그렇게 일거리가 생기면 그들은 정성을 다해 일한다. 우통을 벗어젖힌 그들이 단단한 땅과 포석에 곡괭이질을 하는 광경이 보기 좋다. 제 무덤을 파듯 허리깨까지 땅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들을 보는 것이 좋다. 나는 이 집시들을 사랑한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이 항시 그들이 일하는 주위를 맴돈다. 그들이 파기 시작한 구덩이를 여자 하나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넓혀가는 동안 젊은 집시 남자가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장난을 치고 있는 광경과 심심찮게 마주친다. 그렇게 놀면서 아이의 응석을 받아주면서 그들은 기력을 회복하는 게 아닌가 싶다. 육체가 아닌 정신의 기력을. 실제로 그들은 감정이 몹시 풍부한 사람들이어서 아기 예술을 아는 체코의 아름다운 성모처럼 더없이 인간적인 분위기를 띠기도 한다. 오래전에 잊힌 문화의 지혜가 가득한 그들의 커다란 눈을 보고 있노라면 정맥 속에 피가 얼어붙는다. 우리가 아직 도끼를 들고 뛰어다니며 염소를 치던 시절 집시들은 이 세상 어딘가에 국가를 이미 2차례나 쇠락을 경험한 사회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불과 2세대째 프라하에 정착해 살고 있는 이 집시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곳에 제의의 불을 지피는 걸 좋아한다. 오로지 기쁨을 위해 타오르는 유목민의 불이다. 대충 쪼갠 장작개비들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모든 사고 이전에 존재하는 영혼의 상징이며 어린아이의 웃음 같기도 한 불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린 선물 같은 무상의 불이며 환멸에 젖은 행위는 더 이상 알아챌 수 없게 된 요소들의 생생한 표징이다. 방황하는 눈과 영혼을 덮여주려고 장작개비들을 태우며 프라하 거리의 구덩이들에서 태어난 불이다. 눈과 영혼을 덮여주면서 추운 날에는 손도 그렇게 녹여주는 불이라고 나는 후센스키 주점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다. 여자 종업원은 내 단지에 반리터들이 4컵 분량의 맥주를 채운 뒤 넘치는 거품을 내가 마시도록 잔에 따라 매끄러운 카운터에 올려두자마자 등을 돌렸다. 내가 술값을 치르려던 순간 생쥐 한 마리가 내 옷소매에서 튀어나온 게 어제 일이었으니까. 아니면 피가 덕지덕지 말라붙은 내 손이 역겨웠거나 내가 손으로 후려쳐 짓이겨 놓은 파리들이 내 이마에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 있었기 때문인지도. 나는 생각에 잠긴 채 여기저기 파헤쳐진 길을 걸어 돌아왔다. 터키 옥색과 붉은색 치마가 성삼위일체 성당 담벼락 위에서 햇빛을 받아 어른거렸다. 사진기를 든 집시 남자가 2발짝 뒤로 물러서서 파인더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싸구려 채색화처럼 혈색이 좋은 2 얼굴을 마지막으로 매만진 뒤 여자들의 턱을 치키며 행복한 미소를 주문했다. 그런 다음 눈을 파인더에 갖다 대고 손을 흔들면서 셔터를 눌렀다. 그가 가공의 필름을 감는 동안 여자들은
그저 사진이 잘 나올 것인지만 걱정하며 아이들처럼 웃고 손뼉을 쳤다. 나는 모자를 눈 위까지 눌러 쓰고 길을 건너다가 행인과 부딪혔다. 정신이 홀랑 나간 듯한 표정의 철학 교수였다. 그는 두 개의 재떨이처럼 보이는 두꺼운 안경알을 소총의 총신처럼 겨누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호주머니에서 10코로나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며 늘 하는 질문을 했다. 그 젊은이도 함께 있어? 내가 그렇다고 하자 그는 평소처럼 웅얼웅얼 말을 이어갔다. 그이한테 잘해줄 거죠? 그렇죠? 잠시 뒤 그가 우리 작업장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나는 얼른 뒷문으로 들어가 지하실로 내려가서는 모자를 벗고 그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에 귀 기울였다. 그는 벌써 소리 없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그가 한숨 돌리며 물었다. 영감은 어디 있어? 평소처럼 카페에 가 있어요. 내가 말했다. 당신에게 여전히 모질게 굽니까? 그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여전해요. 내가 자기보다 젊다고 질투하는 거죠. 내가 대답했다. 그러자 교수는 꼬깃꼬깃 구겨진 10코로나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곤댔다. 자, 받아요. 찾는 데 도움이 될 테니. 나한테 뭐 줄 건 없어? 나는 상자 쪽으로 다가가 국내 정치와 국가 소식 관현호들을 꺼내 교수에게 건넸다. 미로슬라프 루테 또는 카렐 앵겔 밀러가 쓴 극평이 실린 잡지들이었다. 교수는 5년 전에 극장가 소식 편집진에서 제명당하고도 1930년대 비평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잠깐 동안 그는 자신의 행운을 음미했다. 그러더니 잡지를 서류 가방 속에 챙겨 넣은 뒤 평소처럼 10코로나짜리 지폐 한 장을 내 손에 더 쥐어주고는 자리를 떴다. 계단 꼭대기에서 그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찾아요. 계속 찾으시오. 그런데 지금은 영감과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군. 그런 다음 그는 작업장 앞마당으로 나갔다. 그가 방문할 때마다 그러듯 나는 황급히 뒷문으로 나갔다. 사제관 안뜰을 지나 성 타데우스 조각상 앞에서 모자를 눈썹까지 내려쓰고서 놀라고 화가 난 얼굴로 그를 기다렸다. 담벼락에 바싹부터 걸어가던 교수는 나를 보자 언제나 그렇듯 겁을 집어먹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가와 손에 지폐를 들고 애원하듯이 말했다. 그 젊은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오. 왜 그 사람을 안 좋아해요? 그이한테 잘해줄 거죠? 그렇죠?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떠났다. 카렐 광장으로 곧장 갔어야 할 그가 사제관 안뜰로 방향을 잡은 건 자기보다 젊은 동료를 개만도 못하게 홀대하는 늙은 폐지 압축공과의 거북한 만남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길모퉁이를 돌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아직 눈에 띄는 서류 가방만 그의 꽁무니에서 파닥이는 것처럼 보였다. 트럭 한 대가 작업장 앞마당으로 후진해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뒷문을 통해 내 지하실로 돌아왔다. 그날 작업한 꾸러미 15개가 화물용 승강기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꾸러미들 모두가
폴 고갱의 복제와 안녕하세요 고갱씨로 장식되어 저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빛을 발했다. 트럭이 벌써 와 있는 게 아쉬웠다. 연극 무대장치처럼 서로 겹쳐진 저 그림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앵앵대는 파리들의 노곤한 합창 소리로 들뜬 어렴풋한 배경막 같달까. 하지만 운전사가 신호를 보내왔고 나는 내 꾸러미들을 이동대로 하나씩 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아름다운 복제화들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스스로를 타일렀다. 나중에 내 압축기와 함께 은퇴하면 꾸러미는 모두 내 차지가 될 거라고. 전시회를 열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평소에 내가 운이 없는 사람인 걸 보면 분명 누군가가, 어쩌면 외국인이 내 꾸러미를 사려고 할 거다. 그러면 가격을 매기게 될 텐데 적어도 1000마르크는 받아야겠지. 그래도 그 외국인은 지불 능력이 있어서 나로선 짐작도 안 가는 어딘가로 내 작품을 가져가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걸 다시 보는 행복을 영영 놓치고 말겠지. 화물용 승강기가 내 꾸러미들을 하나씩 실어갔고 뒤따르는 파리떼를 두고 짐꾼이 투덜대는 소리가 들렸다. 마지막 꾸러미가 떠나자 파리들도 성난 광기와 함께 모두 사라지고 내 지하실 역시 갑자기 버림받은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꼭 내 모습처럼. 맥주를 5단지나 비운 나는 비틀대면서 사다리를 오르듯 엉금엉금 계단을 기어 올라갔다. 짐꾼이 장갑을 낀 운전사의 손에 마지막 꾸러미를 떠안기자 운전사는 그걸 무릎으로 밀어 다른 꾸러미 위에 올려놓았다. 짐꾼의 푸른 작업복은 나렴된 천처럼 등에 마른 핏자국이 엉겨붙어 있었다. 그가 운전사 옆에 자리를 잡자 운전사는 역겹다는 얼굴로 장갑을 벗어던지고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햇빛에 반짝이는 고갱의 동일한 그림들을 보면서 나는 행복을 느꼈다. 행인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안녕하세요 고갱씨였다. 울긋불긋한 이 멋진 트럭과 마주치는 행인들 모두가 기쁨을 맛보리라. 광기에 사로잡힌 파리들은 트럭과 함께 작업장 앞마당을 떠났지만 스팔레나 거리의 햇빛에 다시 활기를 띠고 트럭 주위를 정신착란에 걸린 듯이 날아다녔다. 푸른색과 녹색, 금갈색의 저 미친 파리들은 큰 상자들 안에 고갱씨와 함께 갇혀 있다가 제지 공장에서 산과 알칼리 용액 속에 용해될 운명이었다. 녀석들에겐 이미 부패한 이 피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없었으니까. 지하실로 도로 내려가려다가 소장과 마주쳤다. 그는 순교자연 하는 얼굴로 무릎을 꿇고 마주잡은 두 손을 쳐들며 내게 애원했다. 한티야, 부탁이야. 자네한테 이렇게 무릎 꿇고 간청하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정신을 차리게. 그 술단지들은 치우고 제발 일을 좀 하게. 날 그만 좀 괴롭혀. 그런 식으로 날 죽이려는 건가?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쪽으로 몸을 숙이고 그의 팔꿈치를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진정하십시오, 소장님.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다니 당치 않습니다. 그렇게 그의 몸을 일으키는데 그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것이 느껴져 나는 또 한 번 용서를 빌었다. 무얼 용서해달라는 건지 나도 알 수 없었지만 뭐 놀랄 일도 아니었다. 늘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게 내 운명이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것에 대해, 이런 성질을 가진 것에 대해, 심지어 나 자신에게까지 용서를 빌곤 했으니까. 나는 죄책감으로 무겁고 비참한 심정이 되어 내 지하실을 바라보면서 터키 옥색 집시 여자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움푹한 자리에 몸을 눕혔다. 그리고 거리의 소음에, 현실의 저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귀 기울였다. 건물 5층에서 폐수가 쉴 새 없이 꾸르륵대며 빠지는 소리와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도 들렸다. 땅 밑 깊은 곳으로 주의를 돌리자 시궁창과 하수구에 콸콸 흐르는 똥과 오수의 희미한 소리도 또렷이 분간되었다. 파리떼는 떠나가고 없었지만 콘크리트 포석 밑에서 쥐들이 찍찍대며 이 도시의 모든 하수도에서 절망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지하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전쟁이 변함없이 창궐해 있었다.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 나 자신의 밖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역시 마찬가지다. 안녕하세요, 고갱씨.